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2명 있었어요. 지금은 둘 다 제 곁에 없지만 제가 너무도 사랑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글을 적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제가 첫 직장에 다닐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한 번도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연애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준 여자였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 직장 생활할 때에는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조직 생활에도 적응을 해야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적응해야 하고 그때에는 하는 것 없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녀는 제가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던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녀 때문에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 친구였죠. 몇 년의 연애 끝에 저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었고 결혼을 하자며 청혼을 했어요.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 저희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두 동생들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를 부모님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막상 결혼을 하려 하니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어요.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걔랑 결혼하면 네 인생 불행해져. 그런 말이 어딨어요. 걔가 그 집 가장인 거 몰라? 결혼하면 그 동생들 안 보고 살 수 있다니? 네?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난 네가 그 집 가장 되는 것이 싫다. 잘 사는 집이라면 또 몰라. 내 눈에 훤히 다 보여. 둘이 벌어져 살기도 바쁜 세상에 밑에 동생들까지 주렁주렁. 난 그 꼴 못 본다. 결혼도 제가 하고 후회도 제가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반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 따윈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나 죽으면 그때 하든지. 어머니!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말로는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 저 역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무작정 할 수도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그녀를 만나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 결혼을 좀 미룰까? 오빠 힘들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해.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야. 고마워. 아니야. 나도 그럴까 생각하고 있었어. 아직 막내가 고등학생이니 신경 쓸 일도 많고 막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미루자고 할까 생각했었어. 그래? 다행이다. 네 말대로 졸업하면 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그렇겠지? 그럼. 저희는 결혼을 조금 미루기로 했고 길어진 시간만큼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1년이 지나고 그의 막내 동생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을 한 둘째 동생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이제는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저희는 또다시 어머니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신 부분도 해결됐으니 제 결혼할게요. 누구 마음대로. 네? 난 결혼 허락한 적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뭐가 아쉽다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하니? 저런 애라뇨. 몰라서 물어? 내 주위에 너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수없이 많다. 그런 좋은 자리 놔두고 내가 왜 저런 며느리 들여? 어머니,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도 신기하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습구나.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넌 이 결혼이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그녀에게 다그쳤어요.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일어나, 가자.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는 현관문으로 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소리쳤어요.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뒤로한 채 저는 그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그녀는 속상한 듯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속상한 마음에 핸들을 주먹으로 힘껏 때렸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에 옷가지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들어와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도 버리려고 그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어머니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며칠을 홀로보낸 저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은 채 그녀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며 시작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저는 풍비박산이 난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 집안은 속대밭이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머리가 헝클어진 채 울고 있는 그녀를 보았어요. 한눈에 봐도 어머니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저는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보는구나. 대체 그게 무슨 짓이에요? 짓이라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 내 아들이 그리 지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니? 그것도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앙큼하게 뒤에서 내 아들을 빼내서 같이 살고 있다니. 제가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당장 집으로 들어와. 저희 이제 부부예요. 이제는 부모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요. 뭐? 또 한 번 이렇게 하셨다가는 다시는 제 얼굴 못 보실 줄 아세요. 아니 얘가 지금 협박하는 거니?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저를 불행하게 하는 건 바로 어머니세요. 뭐? 어머니에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었던 제가 화를 내자 어머니는 놀라시며 뒤로 넘어가셨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몸도 많이 쇠약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 문 밖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그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서는 지금은 어머니를 먼저 보살피는 것이 맞다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또 한 번 그러지를 못했어요. 퇴원을 한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만 같이 있기로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는 뛸 듯이 기뻤어요. 어머니는 냉랭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시며 그녀에게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자며 말씀하셨어요.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일이 생긴 저는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날 저는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고 하던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녀는 세상에 없을 때였어요. 빈소를 지키고 있던 동생들은 언니가 일이 된 것은 제 탓이라며 저에게 울며불며 화풀이 해댔어요. 이게 다 오빠 때문이에요. 진작에 헤어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아댔으면 그 착한 언니가.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허구한 날 남의 집에 낮이고 밤이고 쳐들어와서 사람 못살게 굴더니. 누가? 누구긴요. 오빠 어머니시죠. 우리 어머니가? 언니가 결혼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동생들의 말을 들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그녀는 또다시 어머니에게 들들 볶였고 게다가 우울증이 있었던 그녀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와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민아,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있는 저를 조심스레 불렀어요. 괜찮니? 혼자 있고 싶어요. 걔는 멘탈이 그렇게 약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누가 들으면 내가 죽였는지 알겠다. 그만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괜히 죽어 쓰는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어머니,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맞잖니.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 죽는 애가 세상 천재 어디 있니? 됐어요. 어머니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어머니 뜻해도 결혼한 일도 없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사세요. 얘 어디 가니? 어머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저는 집을 다시 나왔어요. 그 이후로 몇 년이란 세월 동안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나마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지만 그녀를 아주 잠시 잊을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자 저는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가슴이 딱딱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을 나온 이후로는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때의 일은 제게는 커다란 사건이었고 어머니를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지병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어머니를 아버지의 빈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상주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동안 어머니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어머니 역시 저희 눈치를 보면서도 말을 선뜻하지 못했어요. 3일장을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어머니가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어머니를 그만 용서해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고 흐느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였는데 저의 마음은 아버지의 편지 한 장과 어머니의 한마디의 사과로 스르르 풀렸고, 저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화해를 하고 제 가슴에 짓누르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갈 때쯤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차를 근처 정비소에 맡겨놓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넘어뜨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그 뒤로는 사장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두려움에 손을 얼굴에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후다닥 뛰어들어가 난동을 피우고 있는 그 남자를 잡았어요. 이 새끼는 뭐야? 이가 안 놔? 그만하시죠. 지가 뭔데 그만하라 말란 소리야. 이거 또 오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그 남자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제 머리로 내리치려 했고, 저는 재빨리 그 남자를 뒤집어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수갑을 꺼내 그 남자의 손목에 체험에 이렇게 세웠어요.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 남자를 데리고 갔고, 사장님은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일이 마무리가 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고 사장님만 멍하니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 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네. 물이라도 좀 드세요. 저는 물병에 든 물을 따라 사장님에게 전했어요. 물을 벌컥 들이키던 사장님은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바로 울음을 터뜨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해요. 제가 경찰서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저는 사장님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고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 주었어요. 저는 사장님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 다음날 출근길에 본 가게는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것도 2년이라면 2년이라고 사장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길에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사장님을 보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며칠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거의 다 했어요. 네.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고는 돌아섰어요. 저 그날 너무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네? 너무 고마워서요. 아, 네. 그러죠. 얼떨결에 저는 사장님과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가게는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였는데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동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필 동생이 군대를 가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녀가 떠올랐어요. 그녀도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사장님과 그녀는 참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작고 왜소한 체격에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까지. 괜히 마음이 울적해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괜찮으신 거 맞죠?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셔서. 죄송해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네.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일어날까요? 저는 더 있다가는 금방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아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어요. 빈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병과 어묵탕을 시키고선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잠시 잊고 지냈던 그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던 것이 어느새 한 병, 두 병이 되었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뻗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은 사장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를 너무도 닮아서일까요? 괜히 사장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가게들 지나치면 사장님을 힐끗 쳐다보곤 했어요. 우연찮게 저희는 매일 얼굴을 봤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영업이 끝난 사장님의 가게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고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그녀의 길이 다가왔고 전 그녀에게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게에 들렀어요. 마감 시간이 다 돼서인지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건가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괜히 저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시는 건 아닌지. 별 말씀을요. 저도 오늘 우울한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요? 한 잔 하실래요? 사장님은 제 마음을 읽은 듯 소주 한 병과 안주를 꺼내왔어요. 사장님은 제 잔에 소주를 따라주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만 있었어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은 재민 씨 얘기 들어주려고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저는 사장님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로지 사장님에게 의지한 채 마음이 가는 대로 눈물을 흘렸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장님의 동생이 제대를 하고 난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반대를 하고도 남을 어머니였지만 웃음 없이 살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웃음을 다시 불어넣어준 사장님을 반대할 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즐겼어요.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딪히는 일도 거의 없었고 잔잔한 호수처럼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냈어요. 특히나 저는 한 번의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와 결혼한 아내는 하던 식당을 접고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둘 다 늦은 나이인 만큼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실패해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천천히 가져도 난 괜찮아. 당신은 몰라도 나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30 중반과 후반은 느낌이 달라요. 이러다가 곧 마흔이 될까봐 겁난다고요. 당신이 힘들어하니 그렇지. 난 괜찮아요. 우리 아이만 빨리 찾아온다면요. 실망한 아내를 위로해주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되겠지 하는 희망을 안고 있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니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하는 어떠한 말도 아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듯 했어요. 특히나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직업 특성상 아침에 나갔다가 갑자기 저녁에 못 들어가는 일도 종종 생기고 아내를 옆에서 보살펴주지 못하는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괜찮다며 오히려 제 걱정을 더 많이 했어요.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일을 하라며 옷을 챙겨서 갖다 주곤 했어요. 그날도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음날 아침 교대를 해주기로 한 동료가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지 저녁에 찾아왔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녁 먹었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이거라도 먹어. 웬 거야? 와이프가 너 주래. 재수씨가? 그래, 이거 먹고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무슨 소리야. 여긴 내가 있을 테니까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어. 이번에도 안 됐다며. 마음처럼 쉽게 안 되네.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네 얼굴 좀 봐라. 이게 사람 얼굴이냐? 나만 그런가? 다들 그렇지. 마음 변하기 전에 어서 들어가. 고맙다. 재수씨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저는 동료와 체인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늦은 밤 자고 있을 아내가 깰까봐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들 잠든 시간이라 그런지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까치발을 들고서는 조심스레 걸어가 옷가지들을 챙겨서 오욕실로 들어갔어요. 워낙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자고 있는 아내에게 방해가 될까봐 거실, 욕실 바로 옆에 제 옷방을 만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씻지 못해 찝찝했는데 오랜만에 씻고 나오니 기분까지 상쾌해졌어요. 입었던 옷은 세탁실에 갖다 놓고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침대에 자고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얼른 불을 켰어요.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에 통화를 할 때만 해도 어디 간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분명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며 집 밖으로 나왔어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실종 신고를 하려 했고 때마침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여보, 저의 목소리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우두커니 섰어요. 당신 이 시간엔 여기 웬일이에요? 이 밤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일 온다더니. 그렇게 됐어. 어서 들어가자.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태워 아내에게 건넸어요. 이것 봐, 손이 완전 얼음장 같잖아. 고마워요.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뭐?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이 시간에 그렇게 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슈퍼맨처럼 나타나겠죠? 뭐? 지금 웃음이 나와? 아내는 웃으며 제가 준 차를 호호 불며 마셨어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요. 답답할 때 바람 쐬면 좀 낫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이랬던 거야?
아니야, 가끔씩. 아니,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늘 괜찮다고 말하길래 정말 괜찮은 줄 알았지. 아니, 미안하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지. 남들 다 가진 애도 못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우리 둘만 평생 이렇게 지낸다고 해도 좋아. 아이가 우리 곁에 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안 오더라도 상관없다고. 너무 거기에 인생 낭비하면서 살지 말자. 고마워요.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그동안 아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휴가를 내 아내의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상황인지라 그러지 못하는 저는 얼른 이 일을 꺼내놓고선 아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온통 아내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일이 마무리가 되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 빵을 사서는 차에 올라탔어요. 막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보았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아내를 놀래켜줄 생각에 몰래 아내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걸음이 빠른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차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바쁜 일이 있나 싶어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외출을 했던 아내가 들어왔고 집에 와 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뭘 그리 놀래? 시간에 집에 있으니 놀라죠. 아까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어?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어요. 어디 갔다 오길래 핸드폰까지 무음으로 해놓고. 아, 아는 언니가 변호사를 만나는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변호사? 네, 요즘 이혼 준비한다고 바쁜 언니가 있어서요. 아, 그래서 아까 그 건물에 있었구나. 건물이요? 당신 좋아하는 빵 사러 갔다가 당신 보이길래 쫓아갔더니 금세 없어졌더라고. 아, 그랬어요?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 방금 나왔을 때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좀 식었다. 괜찮아요. 식은 것도 맛있어요. 아내는 제가 사온 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에게 아무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또다시 그 건물 앞에서 아내를 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말하던 그 지인과 변호사를 만나는가 보다 생각했다가 이상하리만큼 찝찝한 느낌에 차를 다시 돌렸어요.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멈춰진 엘리베이터 충수를 확인한 저는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이윽고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탔어요. 아내가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 층에 내린 저는 좌우를 살피다가 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내를 보았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려던 몸을 얼른 벽 뒤로 숨긴 채 숨을 죽였어요. 아내는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설마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 맞는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터벅터벅 그 집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또 한 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는데 말이에요. 초인종은 안 되겠다 싶어 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그러자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거기다 두고 가요. 착불이라서요. 착불이요? 네. 택배할 곳이 없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겉옷을 걸친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남자는 짜증이 섞인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디서 온 건데요? 그럼 그 남자를 벽으로 밀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남의 집에 왜 들어오냐며 따라 들어왔고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아내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하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숨겼어요.
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불륜 현장에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열기가 올라와 얼굴까지 붉어졌고 바들바들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곧 뻥하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따라 들어오던 상간남이 저의 어깨를 붙잡고 돌렸어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내가 누군지는 알고 이러는 거야? 조용히 해. 뭐? 이 새끼가 미쳤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너 어디 택배야? 어? 너 택배라는 것도 거짓말이지? 이것 봐라. 이거 주거 침입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불러? 뭐? 내가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부르라고. 부르라면 내가 못 부를 줄 알고. 상간남은 핸드폰을 들어서는 전화를 걸으며 말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나 변호사인 건 알고는 들어왔겠지? 번지수 잘못 찾았어. 절대로 그냥은 못 지나가. 너 같은 것들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이 차리지. 이게 어딨어. 그만해요. 아내는 상간남에게 소리쳤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상간남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미영씨, 갑자기 왜 그래요? 그만하라고요. 왜요? 이런 것들은 한번 호되게 당해야 된다고요. 남편이에요. 네? 제 남편이라고요. 상간남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시끄럽게 조잘대던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났어요. 저는 그런 상간남에게 명함을 던지고서는 침대 위에 있는 아내를 끌어당겼어요.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침대에서 끌려 내려왔고 명함을 본 상간남은 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서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어요. 저희 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정말입니다. 오해는 푸시고 가셔야죠.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됐고, 할 말 있으면 내일 그쪽으로 찾아와. 네?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거기서 명명백백 가려보자고. 아이, 형사님, 직장에서 그러시면 곤란하죠. 다른 동료분들도 계시는데. 좀 전까지 경찰 부르겠다는 사람 당신 아니었어? 잔말 말고 꺼져. 아이, 그때는 제가 누군지 몰라서 한 소리였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해는 풀고 가시죠.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 저희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아닌 말로 제가 껴안고 뒹굴기라도 했습니까? 안 그래요? 뭐야 이 새끼가. 맞잖아요. 저희가 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라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이 현장이 그 증거다. 저는 있는 힘껏 저를 잡고 있는 상간남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자 옆으로 나가 떨어진 상간남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는 또다시 저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폭력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기에 마음을 억누르며 겨우 참고 있었는데 상간남이 그렇게 할수록 저는 더 부글부글 끓었고 결국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마음 편할 때까지 두들겨 패요. 다 맞아줄 테니까 어서요. 상간남은 일부러 저를 흥분시키는 말로 자극을 했고 저는 깐족거리며 말하는 그놈의 면상을 향해 결국 주먹을 날리려 팔을 휘둘렀어요. 그때 아내가 제 팔에 매달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그만하고 나랑 얘기해요. 네? 저리 비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 저 새끼 죽여버릴 테니까 건드리지 마. 여보 제발요.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말고 그냥 가요. 저리 비켜. 저런 인간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지 말아요. 이거 나! 저는 아내를 바닥으로 밀쳤고 또다시 그놈의 면상을 주먹에라 날렸어요. 그러자 또다시 아내가 저희 주먹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보 제발. 희영씨, 자꾸 왜 이러세요? 남편분 생각도 하셔야죠. 지금 저를 얼마나 패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나 같아도 내 마누라랑 바람핀 놈 가만히 못 두겠다. 한 대도 못 치면 그게 사람이에요? 병신이지? 형사님,
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게 놔두세요. 나도 깽값 좀 벌어봅시다. 그만하세요. 몰상식한 인간 같으니. 지금 나이 들어 몰상식하다고 했어? 그런 넌 상식적이어서 여기 왔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동안 너 같는 것이 하는 위로를 듣고 마음을 줬다니. 아내는 상간남의 뺨을 세차게 때리더니 저를 끌고 나왔어요. 저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가는 내내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랬어요. 너무나도 믿었던 아내였기에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잡고 있던 아내의 손을 놓으며 소파로 밀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소파 위로 털썩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저도 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의 눈치를 살피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여보, 히탐으로 미안해요. 그만하라고 했지. 저는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진 꽃병을 거실 바닥에 내던졌고 꽃병은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깜짝 놀라 양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는 물을 벌컥 마셨어요. 아무리 마셔도 답답한 마음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주방에 서서 불을 삭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을 때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아내가 마음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아이는 계속해서 안 생기지. 마음은 힘든데 당신은 늘 바쁘지. 그때 변호사님이 날 위로해줬어요. 뭐? 변호사님? 나도 내가 왜 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마음을 터놓는 친구 사이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소리야?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만났어요.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제정신이야? 외롭고 힘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뿐이에요. 우리 이혼해요. 미쳤구나.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래? 그런 다른 남자랑 바람난 년이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어 집을 나와버렸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선 이혼이라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이혼을 하자고 그래도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밀어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아내의 말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한참을 밖에서 떠돌던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일 중독처럼 일에만 매달려 살다시피 한 저를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아내였기에 한 번의 실수로 헤어지기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잡은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도 아내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혼은 절대로 안 해. 아니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 아니, 난 그렇게 못해요. 내가 눈 감아준다잖아. 용서해 준다잖아.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평생을 죄인처럼 당신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발 이혼해줘요. 부탁이에요. 진심이야? 나랑 이혼하고 살 수 있어? 네. 나 당신 말고 다른 남자랑 바람핀 년이에요. 이혼할 생각도 없이 그랬겠어요? 끝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겠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래. 나 그런 여자니까 그만 놔줘요. 결국 아내와 저는 이혼을 했어요. 아내는 위자료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집만 챙겨서는 나갔어요. 저는 또다시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말았어요.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컸어요. 아내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몇 번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고
아내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몇 달 동안 저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아예 핸드폰도 없애버렸어요. 없는 번호라고 안내하는 음성을 들으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아내와 끝이 났구나 싶었어요. 제가 또다시 폐인이 되어가자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또 술이야? 맨날 이렇게 마실 때 숙이 나만 하겠니? 간년은 간년대로 잘 살고 있을 텐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말씀하실 거면 오시지 마세요. 너까지 잘못되면 나는 못 산다. 오늘까지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진짜지? 믿어도 되는 거지? 네,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네 말 믿고 간다. 어머니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챙겨 먹으라며 해장국을 끓여놓고 가셨어요. 한숨 자고 일어난 저는 해장국을 들이마셨고 또다시 예전처럼 아내를 잊어보려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어요. 굳은 일도 다 도맡으며 머리가 아내를 생각하지 못하게 몸을 빡세게 굴렸어요. 그렇게 아내를 잊어보려 부단히 노력을 하던 제 눈앞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 상간남과 함께요. 조서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그때 뒤따라 들어온 동료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봤어? 무슨 일이야? 저 새끼 변호사 사칭해서 여자들한테 돈 뜯어내다가 이번에 잡혔어. 사기 전과도 몇 건 있고. 그래? 피해자가 몇 명 되는데 그중에 재수 씨도 있었어. 괜찮아? 괜찮지 그럼.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넌 조금 이따가 들어와. 맞춰서 좋을 거 없잖아. 알았어. 동료는 제 어깨를 두들기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혼을 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사기꾼에게 사기나 당하고 아내를 생각하니 답답해졌어요. 그때 저 인간을 잡아서 족을 쳤어야 됐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랬다면 아내가 저 새끼에게 당할 리도 없었을 텐데 싶었어요. 담배를 한 대 다 피워갈 때쯤 아내가 밖으로 나오다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담배를 끄고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야. 네. 난 잘 지내고 있어. 네. 핸드폰 번호는 왜 바꾼 거야? 고장났어요. 그랬구나. 점심은 먹었어? 저기 바쁜 일이 있어서요. 아내는 몸을 돌렸어요. 도움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불이 나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내의 뒤에다가 크게 소리쳤어요. 도망치듯 가는 아내를 쫓아가 잡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멀어져가는 아내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날 본 아내의 뒷모습이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를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아내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내 역시 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저 아내가 지난 날을 모두 잊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